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 대기록을 세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감동의 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이름 바뀐 첫 번째 상을 받게 돼서 더더욱 의미가 깊고요. 오스카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좀 전에 그 국제영화상 수상하고 이제 오늘 할 일은 끝났구나 하고 이제 릴렉스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켄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그의 영화 괴물을 같이 제작하기도 했던 영화사 청어람 대표이기도 한 최용배 한예종 교수로부터 제2의 봉준호를 위한 바람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나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이 너무 과다하게 위축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스의 경우에는 주로 수출에 집중이 됐고, 또 메르스의 경우에는 내수의 피해가 집중된 반면에 지금은 수출과 내수 모두에게 복합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많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수출과 내수 모두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최대한 지원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 경제계 영향, 박연미 평론가와 분석해보고요.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그 정부 지원책 들어봅니다. 제가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런 이분법적 사고 속에 서로 갈라져 끊임없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한국 사회가 통일을 향해 한 발짝 더 전진하는 데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후보로서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결국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의 이슈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4부 박병과 김판 시간에는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리던 최지성 전 부회장의 검찰 소환과 삼성 수사 과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기록하며 곳곳에서 많은 축하와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이제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죠. 또 동시에 큰 숙제도 남겼습니다. 기생충 신드롬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봉준호를 배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포스트 봉준호를 위해 우리 영화계에 남겨진 과제, 봉준호 감독과 함께 괴물을 제작했던 최용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시상식 보셨을 텐데 예측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4관왕이 되리란 정도까지는 솔직히 예측을 못했었고요. 예. 저도 이제 생중계를 보면서 그 봉준호 감독의 수상이 한 개 한 개 늘어나는데 정말 흥분했고 흥미진진했었습니다. 예. 특히 이 작품상과 감독상까지 받을 줄 예상한 사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번의 결과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막 있는 영화를 기피하는 이제 북미 헐리우드 거대 시장의 벽을 4관왕을 통해 한 번에 허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외국어 영화의 진출이 이전보다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게 쉬워질 거고, 수월해질 거고, 그렇다라면은
그 영화라는 상품의 수출 이상에 그 우리 영화가 소개되고 우리 문화가 이렇게 그 전달되고 그런다라는 점에서 그 이전과 많이 달라진 그런 것들이 큰 의미를 진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그리고 그 봉준호 감독과 이제 한국 영화가 늦었지만 좀 온전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봉준호 감독도 뭐 1인치 장벽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기생충 한편으로 그동안 그 콧대 세던 자부심 부리던 헐리우드가 외국 영화에 대해서 빗장을 많이 풀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지금 그 기생충이 이제 약 그 3,300만 불 정도의 성적을 올리면서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그게 좀 대폭 늘어날 거라고 여겨지고요. 예. 그거는 바로 이제 자막 있는 영화라고 하는 것을 거의 안 보는 그런 분위기의 그 영화 관객들이 뭔가 이제 새롭게 좀 적응하는 어떤 좀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주는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그런데 기생충 전에도 우리 영화를, 한국 영화를 사랑한 전 세계 영화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연히 이 기생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많이 한국 영화를 사랑한 사람이 생기겠죠? 네, 그렇겠죠. 예. 자, 근데 봉준호 감독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도 같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이명박 정권 초기에 그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한 그 청와대와 문체부가 합작으로 아마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이제 그런 문건들이 발견이 됐었죠. 예. 예, 그때 이제 당시 그 문학의 그 좌파 문화인 좌파 콘텐츠를 이제 그 줄이고 뭐 우파 그 콘텐츠를 양산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었었는데 예. 이제 거기에 많은 문화인들의 명단도 있었지만 이제 문제 영화로 3편이 거론됐었습니다. 예. 그 효자동이 발사라는 영화는 국가 권력의 몰인정성을 부각시켰다. 예. 그리고 공동경비구역 JSA는 북한을 동지로 묘사했다. 예. 그리고 영화 괴물은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켰다. 그래서 이 영화들이 바로 국민의식을 작영화로 만드는 수단으로 작용했고, 그래서 뭐 CJ, KT, SKT 등 뭐 대기업 영화 자본과 협력해서 투자 방향을 뭐 긍정적 우파로 선회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예. 21세기에 좌파 영화다 이런 말이 버젓이 자료에 올라가 있다는 게 참 한심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CJ 임미경 부회장도 고초를 겪었고 하는데 그 봉준호 감독이 지난해 칸 영화제 수상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트라우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 다시 회자되는 게 DJ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문화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좌파 영화라고 낙인 찍으면서 이런 행동들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거론된 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의 정부 시기에 사실은 한국 영화가 커다란 변화를 겪기 시작했고 그 시점이 바로 봉준호 감독이 데뷔를 했던 20년 전에 데뷔했던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검열제도가 철폐되고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데 그 검열제도가 있었던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블랙리스트가 은밀하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존재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 영화들이 만들어지면은 이 영화는 북한을 미화한 영화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 권력을 비방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영화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바야흐로 이제 98년도에 국민의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완전 등급제로 실현이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국민의 정부가 이 영화진흥기구를 출범시키고 영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증가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재능 있는 영화인들과 중소제작사와 배급사가 러시를 이루면서 이제 새로운 한국 영화의 붐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제 이 봉준호 감독이 데뷔하는 플란다제의 개라는 영화도 이제 그 당시 성공했던 영화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당시에 쉬리라든지 접속이라든지 8월의 크리스마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친구, 여고괴담, 주유소수 격사고 이런 영화들이 이제 그때 이제 관객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봉준호 감독의 그 데뷔작 자체는 이제 그 사실은 일반적인 투자사와 제작사가 이렇게 환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결과도 그랬고. 예.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이 영화계의 분위기가 그 제작사의 강한 의지 같은 것들이 좀 존중이 되고 그래서 이 중소투자 배급사들도 그런 영화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저는 그게 바로 그 아까도 소개된 그 봉준호 감독이 시상식에서 그 밝혔던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조적이다. 이런 취지가 바로 살았던 시기라고 여겨지고요. 예. 그래서 바로 봉준호 감독이 그 데뷔를 하고 그 이후부터 자기의 어떤 그 가슴에 담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2000년대 초반 이때 그 한국 영화가 가장 다양한 장르, 다양한 소재의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작가들, 감독들이 많이 나왔던 시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당시에 이제 이 흥행 감독님들도 많았고 봉준호 감독 이외에도 이창동 감독, 박찬욱 감독, 홍상수 감독, 김기덕 감독, 임상수 감독, 김지훈 감독 이렇게 그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의 대표작들이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의 국제적인 평가도 위상도 높아지죠. 예. 이제 유럽의 3대 영화제에 가서 정말 이렇게 초청도 정말 여러 차례 받고 많은 영화들이 받고 수상도 하고 그래서 한국 영화의 어떤 전성기를 이루게 된 시기였었던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이창동 이 뒤를 잇는 신의 감독들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최근 10여 년 한국 영화의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 10여 년 동안에 좀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게 이제 그 산업의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게 이제 뭐 극장 부분이 뭐 저희가 알다시피 그 CGV, 롯데, 메가박스 3개 체인이 그 극장 매출의 98%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배급 부분은 이 극장 체인 3대 기업을 포함해서 5개 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예. 그래서 이런 그 상영 부분과 이 투자 배급 부분 두 개를 그 과점하는 이 회사들이 한국 영화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죠. 예. 이러다 보니 이제 이들이 선호하는 종류의 영화들은 이제 블록버스터입니다. 예. 관객 흡입력이 절대적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스타 배우와 스타 감독이 나오는 이제 대작 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대작 영화들에는 사실 신인 감독들이 선택될 확률이 낮고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신인 감독들의 이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영화들 이런 것들의 기회가 점점 사라져 왔던 거죠. 그럼 일각에서 지적되는 CJ, 롯데 등 재벌 자본의 한국 영화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이창동 뒤를 잇는 신예들이 나올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그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 투자 배급사 또 중소 제작사 그리고 이제 영화인들이 바로 그 개인적인 창의성 같은 것들을 존중해갖고 좀 위험하지만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 구조를 다시 좀 회복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좀 필요로 한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이제 어쨌든 그 최근 10여 년 동안에 MB 박근혜 정권 사이에 사실 영화 지원 정책이라는 것들이 온전하지가 못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새 정부의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새 정부도 아직은 하여간 이 영화 부분의 재생과 관련해 갖고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온전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네요. 부족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서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봉준호 감독의 어떤 소망 같은 것들을 이제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그 창의성 같은 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 환경을 빨리 신속하게 회복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그 봉준호 감독이랑 수상 직후에 뭐 통화나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 생중계를 보면서 이제 그 사실은 각본상 받은 것도 참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제가 국제영화상 분명히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그 상을 받자마자 이제 축하 문자를 막 썼어요. 근데 이 시상식을 보면서 쓰다 보니까 조금 어리버리 늦어지다 보니
감독상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문자를 바꾸게 됐죠. 예. 그래서 감독상 그 수상 상황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 상황을 다 보고 문자를 써서 보냈는데 바로 이어서 또 작품상까지 받아갖고 예. 또 한 문자를 보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주 문자가 아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사실 예. 이제 그 문자에 대해서 그 오늘 새벽에 그 답신이 왔는데 예. 이제 조용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애써보겠습니다. 뭐 이런 답신이 그렇군요. 예. 뭐 축제는 끝이 났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많은 영화인들이 봉준호 감독과 작업했던 영화인들이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극찬을 하던데 사실은 감독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 같이 한 사람들이 다들 연기자도 그렇고 칭찬하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도 이제 저랑 영화 한 편을 하기로 했을 때 이제 저한테 제시했던 게 이제 괴물을 만들자고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괴수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국내 CG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거고, 또 국내에서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진 스태프들이 뭐 전무하던 시절이었었죠. 예. 근데 저는 어쨌든 봉준호 감독하고 준비하던 기간이 있어갖고 또 젊었을 때의 모습도 보면서 봉 감독이 하겠다면은 뭐 이게 해낸 사람이야라는 신뢰감이 좀 있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확신을 가졌었는데 이 괴물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봉 감독에 대해서 그런 그러니까 잘 몰랐던 사람들 그런 영화인들은 사실은 좀 미친 짓이다. 저한테 와서도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바로 이제 알게 됐죠. 곧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봉 감독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이 CG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공부를 했었고 수년간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이 국내외 전문가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야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어떻게 그 감독을 하면서도 CG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제가 아주 팍팍 느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괴물 얘기해 주셨으니까 과거 봉준호 감독 인터뷰에서 괴물 만들 때 예산 문제로 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요즘은 CG 기술들이 이제 한국 영화의 여러 가지 규모나 봤을 때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닌데 당시에는 CG가 뭐 제작비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던 상황이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 감독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게 그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CG를 하는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라고 하는 데들이 하는 제작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그 미국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는 거 뭐 그런 걸 정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면은 오버차지를 붙이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봉 감독이 정말 원하고 표현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데에 이 예산이라고 하는 범위가 되게 압박을 많이 가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봉 감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요.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영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 아카데미 수상을 해서 전도연 씨가 또 축하 인사를 하면서 이제 나도 아카데미를 꿈꿀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영화가 당면한 과제 또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약하기 위한 것들은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아마 한국 영화인들이 좀 자신감을 좀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아마 많은 컨택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봉 감독 사관왕이 이제 뭐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야에서 특히 한국 영화계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을 좀 드렸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다시 한번 좀 한국 영화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어떤 부분들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가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최용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1부 수도 마치고요. 2부는 경제 이야기 해봅니다.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오늘은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부에서도 기생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이어가 보죠.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석권. 경제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을 텐데 일단 뭐 수치상으로도 많은 국가에 수출했고 개봉했을 테고 아직 영국 같은 데는 개봉하지 않았는데 이 아카데미 수상 소식으로 아마 개봉관은 더 늘어날 것이고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 역주행하게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개봉관 그 넘어서 이제 그 TV로 보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예. VOD 서비스 이런 예. 것들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뭐 판권을 사가서 책으로 만들거나 만화, 웹툰의 형태로도 가공이 될 수가 있겠죠. 벌써 HBO에서 드라마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일단 아카데미에서 그 상을 받았다. 요것만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면 헐리우드의 경우에는 아카데미에서 만약에 남녀 주연상을 받았다 하면 배우들의 몸값은 평균 20% 정도 뛴다고 합니다. 예. 또 작품상을 받았다. 그러면 영화 흥행 수입은 평균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180억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고 다른 수상작들까지 동반 흥행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 손잡고 같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기생충만 딱 좁혀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62개 나라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202개국에 일단 수출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까지 흥행 실적을 본다 하면 세계 박스오피스 매출이 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이미 2천억 원을 넘어섰으니까 기생충이란 영화 직접적인 그 흥행 수입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뒀는데 영화 산업에서 끝날 거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예. 이게 2015년에 고려대학교 이장혁 교수팀하고 산업연구원이 같이 내놓은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K-팝에 한정된 연구이기는 합니다만 K-팝이 한국 제품 구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K-팝 조회수가 1회 늘어나면 2015년 기준으로 수출액이 6,500달러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클릭 한 번에 740만 원씩 우리나라가 돈을 더 벌어오더라. 예. 이런 보고서가 예. 있으니까 봉준호라는 감독 혹은 기생충 관련 클릭이 유튜브를 통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구글 인덱스도 올라갈 거고요. 예. 관련해서 한국 상품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뭐 그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일 텐데 예를 들면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BTS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관광으로도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만 해도. 우리도 사실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그 주인공이 사는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내지는 예. 그 뒤로 깔려있는 저 해변을 걸어보고 싶다. 그런 있죠. 생각하잖아요. 사실 뭐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저도 대만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를 보고 예. 아 주걸륜이 다니던 저 학교를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한국말로 풀면 담수고등학교인데 예. 딴수이 고등학교에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광산업도 분명히 연계가 될 수 있는 거고 한국산 제품이 왠지 좋아 보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 영보색 영화에 빠져서 홍콩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 과거에 네 시대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의 이번에 기생충 때문에 과거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도 다시 흥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럼요. 예. 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한테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주식시장도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그 기생충의 제작사죠. 바른손 E&A 그리고 바른손 또 CJ E&M
이런 회사들의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바른손도 마찬가지고 CJ도 마찬가지고 일단 CJ는 투자 배급을 한 회사고 바른손은 제작사인데 두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봉준호 효과가 사실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테마주라면 테마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CJ에게는 그동안 꾸준히 이 투자 배급을 통해서 이른바 봉준호 감독이 돈 걱정 안 하고 영화 만들 수 있게 도와줬다. 뭐 이런 후일담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바른손과 CJ라는 회사가 그동안도 여러 가지 흥행작을 내왔습니다만 그들이 문화 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는 눈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올라간다. 향후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 갈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네. 뭐 후속작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자, 그리고 작품상 수상할 때 수상 소감을 이미경 CJ 부회장이 했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이 박근혜 정권 때 사실상 쫓겨난 것이죠. 좀 나가 있어라 이런 얘기도 직접 들었고 그 후로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복귀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글쎄 일단 이 무대에 올라가서 뭐 일단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는 게 어색한 상황은 아닌데 이미경 부회장이 올라가서 수상 소감을 함으로써 이제 복귀 신호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그거는 조금 이른 예단인 것 같고요. 글쎄요, 뭐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기는 한데 CJ그룹 입장에서 지금 이미경 부회장이 현재도 그렇다고 뭐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공식 석상에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미경 부회장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동생 이야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네, 네. 결국은 CJ그룹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해서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글쎄요. 대기업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이 두 가지 감정이 항상 교차되잖아요. 밉기도 곱기도 한데 적어도 CJ가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밑빠진 독에 물을 오랫동안 부어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95년부터 20년 넘게 영화 투자 배급에서는 적자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기생충의 그 작품상 수상 그리고 사관왕을 통해서 그동안 했던 투자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입증을 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이미경 부회장의 경우에는 그 영화인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정말로 영화광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있고 영화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주 재미있는 게 이번에 이미경 부회장의 수상 소감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경 부회장이 동생의 애칭을 부르면서 뭐 미키리, 제이리 이런 검색어가 검색어 상단에 등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또 이 영화 기생충이 60% 이상을 세트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그 반지하집도 세트였고 네. 그 부잣집도 세트였고. 근데 이 영화를 다 찍고 나서 다 부셨다 그래요. 이게 좀 아쉽네요. 좀 아쉽죠.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나 일단 땅을 사야 되잖아요. 예. 땅을 사고 건축물을 유지한다는 거는 그걸 유지, 관리, 보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력의 고용이 필요하다는 건데 꾸준히 AS를 해서 투자할 사람과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철저히 이게 테마파크화돼서 상업성이 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촬영하는 당시에 개봉 직후에 이걸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큰 감독의 대작 아니면 흥행할 것으로 보이는 것에는 펀드이든 아니면 투자 배급사에서 뭐 투자를 하든 뭔가 큰 그림을 보고 유지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예컨대 영화 건축학개론의 서연이 집 지금 여기 카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주도? 네. 당초에는 여기도 부신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권리를 넘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시 관객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카페로 유지가 됐죠. 예. 알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경쟁력 시대인데 DJ 정부부터 추구했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 명제가 계속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중국산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동차 생산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오늘인가요? 현대자동차가
가동을 다시 시작했다고요? 네, 울산 2공장 가동이 재개가 됐고요. 기아차 공장도 일부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성 공장을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현대 기아차의 이 와이어링 하니스라고 해서 이 전선 뭉치를 공급하는 중국 공장이 한 40군데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중에서 37곳이 일단 재가동에 들어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 풀가동이 아니라 일단 인력이 100% 복귀한 게 아닙니다. 중국 내에서 춘절 연휴는 끝났습니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곳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돌아가고자 해도 그 교통편이 열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해서 풀가동이 아니고 지금 인력이 한 60% 정도 복귀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난관이 물류 시스템이 좀 망가져 있어요. 예. 중국 안에서 이 물건을 만들었다고 한들 이게 기존처럼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이 신속하게 물류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체제가 아직 그렇겠죠. 그 회복이 안 돼 있기 예.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나 이걸 한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 약간의 차질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하튼 그 14일부터는 전체적으로 공장을 다시 돌리겠다. 이게 현대 기아차의 입장이고요. 르노 삼성은 지금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부터 14일까지 부산 공장은 가동을 중단할 계획인데 중국에서 제조 공장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 상황에 따라서 재가동되는 시점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품 뭐 대체재를 국내에서 구하고 하긴 어려운가 보죠? 이게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잔손이 많이 가는 거라 인건비 때문에 중국으로 공장을 예, 많이 옮겼던 예.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자동차 부품이 한 150여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인건비 문제예요. 협력사 제조 공장도 한 100군데 정도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 좀 어려움을 예.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수출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래 이어지면서 다른 나라도 많이 뭐 수출이나 수입에 타격이 있을 텐데 네. 특히 우리가 중국 수입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중국하고 사실 거의 커플링으로 돌아가는 경제잖아요. 예.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도 꽤 많고 중국이 우리 반도체 한 40%를 쓸어가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이 아닌 거죠. 중국의 현재가. 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 경제도 별 상관없을 것 같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미국도 0.2%포인트 타격을 받는다. 이런 네. 조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하간 그 중화권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의 영향이 제일 클 거다. 여기에는 뭐 세계 연구기관들이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1, 2, 3월 그러니까 1분기 동안에 중국 경제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경제도 중국 경제 못지않은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 이런 위기감은 어디를 통해서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냐면 뭐 국내외 연구기관이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이고요.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정책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예. 여기에서도 중국발 경제 성장의 어떤 그 우려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 경제 상황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예, 그런 현실입니다. 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 수출에는 당연히 타격을 입을 텐데 수출도 수출입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내수도 굉장히 힘들어졌다. 네. 일단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 소비의 기본은요. 사람을 집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온라인 구매에는 한계가 있는 게 우리가 그래도 엄청 큰 소비 내지는 충동적 소비 크게 한 방을 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그런 예. 소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해보셨겠지만 온라인 쇼핑에서는 내가 나를 망칠 때 나를 마지막에 붙잡아주는 버퍼가 하나 있어요. 장바구니. 예, 예. 넣지만 결제하지 않는다. 예. 이런 상품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랑 오프라인 경제가 맞물려서 돌아가던 차에 지금은 집 밖으로 일단 안 나가잖아요. 예. 이불 밖은 위험해 이 분위기가 오래가면
내수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지금 확진자들이 다녀갔다고 하는 뭐 롯데백화점 본점, 면세점 그리고 무슨 마트 이런 곳들은 대형 구매가 일어나는 장소들인데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중국인 관광객이 일단 안 들어오고 그렇죠. 우리가 환영하지 않잖아요. 예. 면세점은 하루 문 닫으면 매일매일 100억 원대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대기업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그렇죠. 우리가 뭐 조심은 해야겠습니다만 너무 공포 분위기를 확산하는 그것도 자제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난해 국민연금이 투자를 한 수익률이 11%다. 이거는 주식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연금은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국내외 증시에도 투자를 하고요. 여러 가지 투자 수단에 분산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데 예. 국내외 증시 상황이 특히 해외 증시 상황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갔고 2018년에 왜 한동안 걱정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져서 우리가 늙었을 때 받을 수 있느냐. 예. 국민연금에 가입 안 하게 해달라 이런 청원까지 예. 등장을 했는데 1988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을 보면 연평균 5.7%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융상품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고요. 국민연금이라는 건 어떻게든 더 얹어주려는 상품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민간에는 없는 상품이니까 임의로라도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 게 남는 장사다 말씀드리겠고요.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700조 원 넘어섰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국민연금이 돈을 굴려서 얻은 수익이 357조 원이에요. 그러면 기금으로 적립한 것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그동안 돈을 굴려서 얻었다는 거니까 국민연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한 해 수익률이 11%다. 대단한 것인데. 네. 그만큼 뭐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투자라는 게 또 항상 손실 부분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장기적인 추세, 적어도 한 30년 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사실은 경제부 기자들이 기사거리가 궁할 때 쓰기도 해요. 예. 수익률이 뚝 떨어지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 노후 대비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뭐 1년, 2년, 최근 3년 이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시야가 너무 지나치게 짧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보니까 작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돈을 좀 벌었는데 개미들은 기어코 졌더라고요. 또 돈을 잃었더라고요. 아, 개미들이 증시에서 돈 벌기 정말 어려운 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스포츠든 어떤 리그든 프로와 아마추어 리그가 나눠져 예, 있잖아요. 예. 동네 축구하고 저기 다르단 말이에요. 뭐 우에파컵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증시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뛰니까. 똑같이 뛰는 장인데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을 일반 투자자들이 회사 가서 일하면서 잠깐 들여다보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갖고 있는 자산도 확연히 다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연미 경제평론가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성구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자유한국당이 영입한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오늘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영입돼서 출마한다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전해졌었는데요. 예. 태 전 공사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태 전 공사는 주영 북한 대사관 2인자였는데요. 2016년 7월에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이후로 북한 내 최고 엘리트급 인사다 보니까 화제의 인사인 만큼
총선 출마 소식에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예, 당선 여부가 결정이 되면 어쨌든 그 북한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충분히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만약 예.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11월에 우리 정부가 이제 탈북했던 북한 선원 2명을 추방 형식으로 북송한 사건이 자신의 출마 계기였다. 이를 막기 위해 의정 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 지역구로 나간답니까? 예, 좀 이례적입니다. 지난 19대 때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조명철 의원이 이제 탈북자 출신으로는 최초 국회의원이 됐었는데 예. 비례대표였거든요. 예. 태정공사도 자신이 이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평생을 북한의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태영호 같은 사람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역의 대표자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과 북한 엘리트들이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이 성큼 더 다가올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역구 결정은 아직 안 났죠. 결정은 안 났는데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일단 태정공사는 얘기를 했고요. 한국당에서는 서울 서초나 이제 아무래도 좀 우세 지역인 강남 지역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강남 지역이면은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맞습니다. 그래도 귀순했습니다만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한테 표를 줄 것인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판단할 내용이지만 좀 화제가 총선에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목소리입니까? 네, 그 육군본부 군사연구소장 출신의 예비역 육군 준장이죠. 한설 순천대 초빙 교수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국당의 태정공사의 공천을 비판했습니다.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우려인데요. 예. 태전공사의 성격이 아무래도 망명객과 좀 비슷한데 망명객을 자국의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면은 상대방, 즉 북한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나라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망명객이 그 나라 국회의원이 된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태정공사는 지금도 국정원에서 보호하는 인물이죠? 예, 고위급 탈북자다 보니까 암살이나 테러 등에 대비해서 국정원의 특별 관리 대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선거운동 과정이 경호 문제에 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태정공사는 정부의 조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저를 야당의 한 후보가 아니라 통일 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중량급 인사들의 총선 전략 배치 방안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내 갈등이 계속 일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주표 전 대표와 김태우 전 경남지사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홍 전 대표한테는 서울 강북의 험지 출마를, 김 전 지사한테는 경남의 험지 출마를 각각 권유한 상태인데요. 예. 황교안 대표도 이제 이들한테 국민들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가 기준이 돼야 된다. 힘을 다 모아 승리하는 선택을 해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압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데 계속 고향에 출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홍 전 대표는 경남 양산을 출마를 이제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오전에 이제 경남 의령군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현재 당 구조상 대선 경쟁자를 쳐내는 수순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자기가 김영호 공관위원장한테 서울로 가긴 너무 늦었다. 올라갈 수 없다.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 만일 공천이 배제가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얘기입니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 공천 배제라는 강수를 강행한다면은 일단은 아직은 공관위 결정이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우 전 지사 모두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꾸준히 자신들도 오히려 역으로 공관위를 좀 압박하는 모양인데요. 이제 홍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당하게 제거된다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향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 7대 사법정의 실천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단 범야권이 연대를 해서 청와대 선거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그다음에 이제 추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소야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자신들이 이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좀 더 지켜보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예, CNN이 오늘 이노이의 정통한 2명의 소식톡을 인용해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고위 외교 정책 참모들한테 북한과 추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북 외교가 계속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예. 자신의 재선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대북 외교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졌다는 게 기사 내용입니다. 예. 급한 것은 대선이지 북미 대화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그 전에 성과가 좀 있었으면은 이거를 또 뭐 정치를 써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작년에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노딜이 났었고 뭐 10월에 스웨덴에서 실무 협상도 이제 결렬이 되면서 좌절감을 표했다는 게 뭐 이제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9개월이나 남았잖아요. 예. 그 사이에 만일 북한이 미국이 정해놓은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그러면 대선 가도에 또 차질이 빚어질 텐데 트럼프로서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은 또 다른 거를 검토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상황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죠. 확진자가 추가됐네요. 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에 28번째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30세의 중국인 여성인데요. 앞서 확진됐던 세 번째 환자의 지인입니다. 자가격리 중에 검사를 받았고 이날 양성으로 확인됐고 현재는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예, 3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인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그렇지. 안 그래도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 잠복기가 원래는 14일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중국 학자들이 뭐 이게 최대 29일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잠복기가 더 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진통제를 먹고 버텼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3차 교민 숙소가 이천 국방어학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천에서는 또 주민들 반대 때문에 이런 건 없어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강렬하게 지난번 뭐 천안이나 이런 진천과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중국 후베이성에 남은 이제 재외국민들이죠. 3차 전세기가 오늘 밤에 중국을 출발합니다. 내일 오전에 김포공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국방어학원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각종 촬영도 제한되는 지역이고, 이제 뭐 기욱자 사생활 보호에 좀 유의해달라고 당국이 당부했습니다. 예. 뭐 진천이나 이런 곳에서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천에서도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자,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 선박. 우리 국민 14명을 소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얘기했네요, 정부가. 예, 그렇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격리 형태로 정박 중인 크루즈선이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인데요. 이제 승객 9명, 승무원 5명 등 우리 국민 14명이 탑승한 상태입니다. 이 크루즈선에서만 130명 이상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요코하마 영사관을 통해서 우리 국민 14명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송 계획은 현재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본 영내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 당국에 의한 치료 등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판단인 건데요. 원래 이제 감염병이 발생하면은 해당 지역에서 통제하는 게 원칙이고 중국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예외적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거기는 중국 정부가 지역 자체를 봉쇄 때문에 우리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나선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제 의료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일본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으로 이송할 필요성은 좀 이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업들이 입고 있는 피해도 상당합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피해를 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을 결정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이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우선 하나는 일이 감소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부품 수급이 좀 차질이 생겨서 예. 제조업에서 온청이나 하청에 휴업이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행업급처럼 매출이 감소하면서 휴업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일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컨대 병원이나 또 마스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증가해서 통상의 근로시간으로 생산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로 상반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고용유지 지원금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휴업이나 휴직 같은 경우가 있게 되면 통상 사람을 정리하는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휴업이나 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비용의 일부를 정비가 그러니까 인건비죠. 인건비를 지워주는 형태가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예. 2월 10일까지 122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 6천 명 정도에 대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바 있고요. 주로 제조업체가 55개, 여행업체가 3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대기업이야 여유 자금력이 있으니까요. 아직은 예, 견딜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뭐 중소 제조업체라든가 여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폐업의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고용부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다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그 신청서를 보고서 요건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보통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이런 겁니다. 예. 그 업체당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까? 업체당 그 기간에 따라 다르게 돼 있는데요. 예. 300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그 인건비의 2분의 1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기간은 이제 6개월 180일 정도까지 나가는 거고 상한선은 1일당 6만 6천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어디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기 고용보험 기금회가 이런 상황들이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이지만은 어떤 경영적인 사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휴업 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예, 또 특별 연장 근로제도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특별 연장 근로는 저희가 이제 1일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마스크 관련된 경우나 아니면 병원 같은 데서 일을 할 때, 사실은 12시간, 그러니까 주 50시간만 가지고 일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하게 되는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초과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지금 유치원은 휴원, 또 학교는 휴관하는 학교가 늘어났는데 특히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그런데 두 사람 다 일을 하는 부모들이죠.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요청하고 만일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맡길 데도 없고 해서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생각하는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가족돌봄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금년부터 지금 새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자녀를 포함해가지고 가족들이 단기적으로 병이라든가 아니면 사고가 생겨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정도,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는 있는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급은 아니지만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1일 단위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까 일단 사용해 보시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자, 고용노동부가 연두 업무 보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의 특징 말씀해 주시죠. 보통 업무 보고라 하면은 저희가 관련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자리 현장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가지고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게 된 경위라든가 배경들, 그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자리로 같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취업자나 실업자 고용률들 많은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제조업이라든가 40대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의 일자리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지난 분기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예. 정부가 생각하지도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예. 내수 시장이 상당히 위축됐단 말이죠. 예, 예. 수출 수입도 당연히 줄어들었을 테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일자리 부분도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예. 준비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대로 빨리 이 사태가 좀 마무리돼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와이링 하니스라는 이런 부품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 때문에 국내 기업들, 특히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쨌든 산업부나 외교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우선 부품들이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돼서 다시 조업을 재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로 우선 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이 돌아가는 게 어려우면 그 휴업 상태가 되면은 그 피해들이 기업이나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한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아니면 휴업수당을 통해서 그렇게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는 공공 일자리를 많이 확보한 것인데 그래서 야당에는 예. 뭐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확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중요한 건 민간 일자리를 어떻게 공공 일자리만큼 끌어올리냐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십니까? 예, 민간 일자리 부분은 뭐 고용노동부만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데이터나 네트워크, AI 같은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이나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주력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군산 지역에서 노사민정이 합의해서 만든 군산형 일자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역별로 여러 가지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자리들을 통해서 지역에 민간이 참여하고 일자리가 확산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인다면 훨씬 더 금년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요. 그 예.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왔던 것이고 지적돼 왔습니다. 예.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거 반드시 고치겠다 대통령 약속도 했고 말이죠. 예. 관련해서 산재 사망자 수가 굉장히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위험의 외주화 이 제도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고 그거를 지금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은 그러니까 원청이 사업을 외주를 사업장 내에서 외주를 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체적으로 지도록 하고 있고 사업장 밖으로 외주를 주는 경우에도 본인들의 책임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산업안전시설과 보건시설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위험의 외주화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형태로 원청의 책임들이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에 대한 도급을 주는 경우도 승인하거나 금지하는 업종들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간의 산업안전보건제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위험이 외주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책임들에 대해서도 원청도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예비를 할 수 있다. 안전보건시설에 대한 시설을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었습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할 두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해서 정경심 교수, 김경수 지사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 예측한 대로 지금 2년 3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송인건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 재판장이었는데 남부지법으로 이동을 했고요. 또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재판장이었는데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정경심 교수의 재판장이었던 송인건 부장판사, 검찰과 계속 대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게 조금 재판을 딜레이 시켜서 재판장을 바꿔본 전략이 있지 않았냐, 우리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 검찰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인사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분의 또 그 관점이나 프레임 따라서 또 검찰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죄 주장하면서 증거 능력 많이 부정하고 또 증거 가치도 많이 다투고 이럴 경우에 어떤 재판장이 같은 경우는 뭐 치사하게 변론한다 막 또 이런 관점 가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길 좀 바랄 수 있겠죠. 아직 결정은 안 났죠, 누가 오는지. 예, 지금 새 재판부는 한 1, 2주 사이에 법관 사무분담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재판장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기록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정경심 교수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만 많이 하다가 겨우 몇 개 열리다가 말았거든요. 예. 아마 저는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공판 준비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예. 아마 한두 번 봤을 때 여기 재판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끌고 그래서 재판이 끌은 다음에 결국은 교체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차문호 부장판사, 최항석 부장판사가 교체되고 김민기 부장판사만 유임이 됐는데 차문호 부장판사 유임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던데 바뀌었네요? 2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설날 직전에 성보기를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번 연기하고 설 직전에 또 잡혔던 거를 22일이었나요? 1월 달 연기하고 3월 10일 날 변론기를 잡으면서 8가지 사항을 제시했을 때 일각에서는 본인이 재판하고 싶지 않지 않으나 선고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본인은 2년 하고 가버렸고 결국은 새로 맞는 재판장이 이제 모든 걸 떠맡아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얘기한 거 8가지 이 얘기하면서 당시 차문호 재판장이죠. 킹크랩 시연회를 김경수 지사가 봤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새로운 재판부가 오면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겁니까? 이거 지금 조금 달리 볼 부분이 주심 판사가 지금 남아 있어요. 김민기 부장인데 김민기 판사인데 김민기 판사가 우린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 김윤호 변호사가 조금 예상했던 부분인데 혹시 주심 판사가 하고 재판장하고 의견이 좀 대립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날 결정을 못한 게 아니냐. 예. 그거는 다른 법조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김민기 주심은 무죄의 어떤 심증을 갖고 있었고 차문호 재판장은 유죄의 심증이 있었다. 특히 그런 공모라든지 이런 시연 관련된 부분요. 그렇다면 오히려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판을 아는 사람은 김민기 주심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새로 오는 배석 판사하고 부장 판사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김민기 주심한테 이끌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주심 영향이 강할 수 있고요. 이 기록만 보고 판단이 어려운 게 지금 이렇게 장기간 1, 2심 증인신문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기관 조서에 비해서 이 법원에서 작성한 증인신문 조서는 당시 분위기가 나타나지도 않고 질문과 답변이 사실은 좀 두섭이 적힌 것처럼 제3자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 보고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좀 직접 들은 사람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또 이 정경심 교수 재판 경우 검찰이 재판부가 바뀌자 다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진행해달라라고 요청했었는데 검찰이 이렇게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범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유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병합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송인건 부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건 지금 정경심 재판부였고요. 조국
전 장관 재판부는 김미리 부장 판사입니다. 예. 두 쪽 다 지금 허락을 안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바뀌면 혹시라도 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 건지 또 이번에도 병합 신청을 했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이제 만약 병합이 되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그동안 증거 능력이 배제됐던 거를 사실상 재판부가 다 읽어버리게 되니까 검찰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배제됐던 그런 재판에 영향을 안 받고 사실 심증이 공통적으로 형성돼 버리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니까 또 방어에는 그만큼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고 예. 변호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걸 못하게 해야 되죠. 예, 그 예. 사건 자체 다르다. 그리고 예. 같이 해버리면 증거가 공통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최근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 중심주의, 공소장 1번주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바로 잡는 방법으로서 공소장 비공개를 했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중요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최근 윤석열 총장이 그 선거 사범에 대해서 네. 중립적으로 또 단호하게 대처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좀 언론에서는 뭐 또 민감하게 예. 뭐 울산 사건하고 예. 또 연결시켰는데 제가 뭐 좀 기사들을 보니까 선거 직전에는 항상 그렇게 검찰총장이 지검장들을 불러서 또 얘기도 좀 하면서 원론적인 얘기였다. 원론적인 얘기가 계속 있었더라고요. 2016년에도 있었고요. 예. 지방선거 전에. 예. 그래서 이걸 뭐 크게 또 의미를 또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은 그 안에 내용 중에 뭐 구체적으로 뭐가 언급된 건 사실 없어요. 예. 뭐 당연히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고 예. 선거 사법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니까 예. 뭐 그런 내용만 좀 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조치한 거 많은 분들이 이거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일단은 관행이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200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때 이제 공소장을 국회를 통해서 공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측면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 공개한다는 건 언론에 공개한다는 뜻하고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또 국회라는 어떤 걸음막, 우리 국회가 과연 제대로 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정쟁의 장소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공소장이 정쟁에 써먹을 수 있다라는 안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미애 장관은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번 사건에서 시작한 게 조금 문제가 되면 될 수는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청와대의 고위 인사들을 뭐 기소를 딱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면 이게 진실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결문 같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려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 변호사는? 네, 뭐 일단 거기 소환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런 항변도 못한 상태에서 공소장이 공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재판도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막 거의 한 반 이상 재판이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여론 재판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는 반드시 이제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해라. 기소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소환도 어느 정도 하다 말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좀 이게 확증 편향인지 아닌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다른 사건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질질 끄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 미국에 갔다는 이유로 계엄령 문건 사건요. 계엄령 문건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건 기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교해 보더라도 좀 지금 이 설리금 기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건에 한해서 그런 조치를 내리는 거는 좀
장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조치 아닌가 또 그렇게 예, 생각도 피해자를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한 것은 설익은 기소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면전에서 검찰총장이 3번이나 기소를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들이받았다고 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추미애 장관의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상당한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네가 검사니 했던 양석조 대검 연구관이죠. 그 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계속 상명하복 뭐 그건 아니지만 예.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게 맞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법무부 장관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개를 같이 한다고 좀 보는 거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절차를 좀 지켜달라. 그런데 결국 그렇게 광주지검장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똑같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대해서도. 사실 그런 지시가 맞는지도 봐야 되는데 네. 검사 동일체 원칙이 깨졌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네, 그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중앙지검장이 자기가 봤을 때 수사가 종결됐다 안 종결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휘 감독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는 발언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게 지금 폐지하려고 했던 검사 동일체 원칙의 그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옹호하면서 막 그 언론 앞에서 일부러 좀 큰 소리를 냈다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친 좀 보여주기식 행태 아닌가. 검사 동일체 원칙은 폐기가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지난 형사소송법 바꾸면서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부당하게 뭐가 했다면 그래도 뭐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조사 없이 기소했던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예. 본인 책임자예요, 지검장이. 예. 서울지검장은 중앙지검 엄청 높은 자리인데 그 중앙지검장이 빅3라면 빅3라고 우리가 검찰국장 그리고 반부패 부장 이런 식으로 빅3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의 제기도 한 상태였으니까요. 이의 제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졌죠. 예. 근데 그날 회의가 이 선거 관련한 회의였는데 왜 문찬석 지검장이 갑자기 얘기를 꺼내느냐 이것도 좀 의아한 그렇죠. 문제고. 맥락이 맞지 않죠. 예, 이때도 총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상가집에서도 있었을 때도 총장이 비슷해요. 화장실을 비웠을 때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연기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총장이 있으면 더 사실 그걸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검찰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해버리면 검찰총장도 책임의 소재가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간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 파기돼 있고 상관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검찰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국민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로 넘어가죠. 올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주총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네요. 네, 7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전자, 현대차, 대한항공 등 56개 기업에 대해서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한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고를 했고요. 이거는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당장 네. 한진그룹이 그 자녀들이 경영권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거의 1% 차이거든요. 네. 국민연금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렇죠. 이전까지는 이렇게 경영에 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을 하면 경영에 개입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거의 1% 조연아 쪽하고 조연아도 공시를 했어요. 같이 하는 쪽들 다 같이 그 K 강성부 펀드죠. 예. 강성부 펀드 또 반도건설 몇 가지 합쳐가지고 주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 지금은 소액주주 아니면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주는 대로 갈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어떤 기로에 서 있다 생각이 어쨌든 들어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개정안에서 내용이 원래 임원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영투자 목적으로 봤었는데 임원 선임 해임 중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해서 해임 청구권을 법원에 청구하는 그 권리들이 있거든요. 직무집행 정지나 이런 건 따로 빼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좀 사실상 경영 개입을 하려고 지금 시행령 개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인정되는 위법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그 법원에 대한 제소권 요 부분 외에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경영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비슷비슷하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안이 더 합리적이고 그 배당 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쪽으로 우리는 의결권 행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의견.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은태 지금 회장의 연임 관련된 거예요. 연임을 의결해야 되는데 곧.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줄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소액 주주들하고 다 합치면 만만치 않은 게 될 것 같아요.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임직원들은 또 조은태 회장 측에 손을 들어주고 지금 있다. 또 조현민하고 그 이명희 고문 같은 경우는 아들한테 지금 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거의 지금 박빙입니다. 임직원 입장에서는 경영권 진분이 인사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 없죠.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에요. 그 개미 투자자로 말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얼만큼 참석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와서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문 경영인을 찬성할 수밖에 그럴 없어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마 되게 관심이 갑니다.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권 적극 행사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검찰에서 삼성전자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2월 달 들어서 2월 4일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부회장급이죠. 그분을 그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소환 조사했고요. 11일 오늘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을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합병과 승계에 대한 의혹들을 오늘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는 꼼수였다라는 게 국정농단 재판에서 나왔고 다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로도 지금 확인이 된 부분인데 검찰 수사는 좀 더디네요. 많이 늦어요. 뭐 지금 기준대로라면 기소했어야 되는데요. 소환 없이. 소환 없어도 기소를 자주 했었거든요. 최근에 와서. 오늘 그렇게 하지 않네요. 그렇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최지성 미전실 실장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다면 다음은 수순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수순상으로는 그걸 한다면 이제 기소까지 갈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데 재판하면서 많은 증거 자료도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 승계를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 다른 국정농단 재판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하려면 탄력을 받으면 금방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대상포진 얘기하면서 되게 지금 힘들다, 어렵다, 늦다 이런 검찰에서는 그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예. 김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은 정경심, 황운하 이런 사람들은 그 피의자 소환 없이 바로 기소해버렸는데 최강욱도 그렇고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같은 논리면 기소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런 비난 같고. 조사가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고 그 중간에 딴 데 수사 인력을 다 가서 이게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던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다른 것으로 수사 인력이 보냈다는 것은 이거 안 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더 수사할 게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국민연금이 이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쪽 편을 들어주다 보니까. 네, 엄청 손해를 봤죠, 사실. 네, 5,200억에서 최대 6,750억에 달한다라는 뭐 보고서가 나온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당시 국민연금 뭐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뭐 정부에서 입김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누구 돈이냐? 결국은 국민들 돈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손해본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게 뭐 스튜디오십 발음이 항상 이게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손해배상을 하려면 뭐 근거법령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뀐 자본시장법으로 해가지고 뭐 공시하고 이러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좀 손해배상하기는 좀 쉽지 않다. 합병 비용 불공정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금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그걸 다시 뒤집어야 되니까요.
다만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서 불법 개입해서 부당하게 산정한 것이 그대로 통과됐다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정도를 다시 한번 좀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움직임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손해배상 하겠다는. 네, 근데 국민연금에서 어느 정도 검토해보고 좀 접었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국민연금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국민연금 안 하고 복지부라든가 안 하고 있으니까. 네네. 박주민 변호사 다시 해보세요. 스튜어드십. 스튜어드십. 발음이 이게 진짜 안 돼요, 이게. 정말 안 어려운 돼요. 발음입니다. 두려워요. 맞아요. 이 얘기가 나오면. 스튜어드십 코드. 얘기를 할까 말까 하고 하다가 결국 꼬입니다. 예. CCTV 설치 뭐 이런 거하고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재판까지 가겠죠. 네. 예.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을 언제 부르느냐 이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변과 김판 코너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